자, 페이지 58페이지. 페이지 58페이지. 지금 인문 예술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오늘의 마지막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오늘 14개의 문제를 지금 푸는 거죠. 보통 때보다 배는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미국의 클레멘트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한 미술 평론가이다. 이 사람 미술 평론가인데 모더니즘 미술에 대해서 강력한 이론을 제시를 했대.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네. 그는 사회와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근간으로 하여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가나 미술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지함으로써 194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친 미술가들의 작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지금 우리가 여기는 체크를 좀 해놓고 넘어갈까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기억과 니은이 나오니까 기억, 사회와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니은은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가나 미술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지를 했다. 뭐 이런 정도. 다음 그린버그는 1930년대 후반 스탈린과 히틀러 같은 독재 정권에 의해 유럽 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을 했네. 하고 당시 사회의 문화에 대한 위기의식, 당시 사회에 대한 문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더불어 그는 근대 산업사회가 나왔어. 도시의 대중이 문화를 단순한 오락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오락적인 문화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독재 정권과 그 다음에 산업사회, 자본주의 이 부분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그는 이러한 문화적 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를 고집하는 것이 혁명적인 것,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아방가르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아방가르드, 다다이즘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그치? 아방가르드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아방가르드가 뭐라고? 기존의 이런 미술 이런 부분을 뒤엎어버리는 거. 그치?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아방가르드는 기성의 예술 관념이나 형식을 부정하고 혁신적 예술을 주장한 예술 운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방가르드는 조금 다른 의미. 여기서 보면 그 뒤에 나오죠. 아방가르드는 본래 적군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선발대를 지칭하는 말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미술사에서는 아방가르드는 사회나 정치와 거리를 두고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미술적 경향을 일컫는다.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미술적 경향. 이것을 지금 옹호한 거잖아. 그치? 이것을 옹호를 했다. 그린버그는 사회와 정치에 대한 철학을 드러낸다는 것은 현실과 관련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회 정치, 독재 정권 이 부분이랑은 담을 쌓겠다 이런 얘기지. 아방가르드는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변화와 진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미술을 위한 미술로서 가치 있다. 아방가르드는 미술을 위한 미술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그린버그가 말하는 미술을 위한 미술이란 이거에 대해 또 설명을 해주겠죠. 미술가가 미술만의 독자적 매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미술만의 독자적 매체. 이거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게 아니고 매체와 기법만을 중요시하는 거지. 그린버그에 따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식을 중시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형식 중시. 미술을 위한 미술의 궁극적인 형태는 순수 추상 미술이다. 순수 추상 미술. 그는 순수한 미술만이 문화의 질을 유지하고 문화를 진보할 수 있게 한다. 순수한 미술만이 문화의 질을 유지하고 문화를 진보할 수 있게 한다. 하면서 회화의 독자적인 효과를 위해 회화 고유의 매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 회화 고유의 매체는 뭐냐? 그의 관점에서 회화만이 가지는 매체의 성격은 캔버스의 네모 형태와 첫 번째, 두 번째는 회화면의 평면성이다. 네모 형태와 평면성이네. 그는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 원근법이나 명암법을 없애야 한다. 왜? 원근법이나 명암법을 없애야 된다. 평면성을 강조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치? 화면에서 물체나 공간의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원근법과 명도 차이를 통해 대상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명암법을 배제함으로써 평면의 2차원적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회화 안에 담겨있는 문학적 요소들, 회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서사, 이념 등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했다. 회화에 문학에서 다뤄질 법한 초현실주의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미술이 문학적 관습에 얽매여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변화나 진보와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배척해야 된다. 그는 현실과 무관하게 회화의 매체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순수 추상 미술만이 문화를 진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회화의 매체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순수 추상 미술만이 문화를 진보시킬 수 있다. 이 사람은 문화의 진보에만 지금 관심이 있어. 또한 그는 순수 추상 미술의 우월성에 대해서 그러면 얘 왜 우리가 순수 추상 미술을 추구를 해야 되냐? 그게 뭔가 우월한 점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역사적으로 증명될 것, 앞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될 것, 지금은 말할 수 없는데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설명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사람은 순수 추상미술에 대해서 확신은 있었다는 얘기지. 확신만 있었지 그 근거를 내세우지는 못했어. 근데 근거를 내세우면 어떻게 돼? 지금 독재정권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산업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안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러한 그린버그의 이론은 그린버그가 가장 만족할 만한 미학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인정한 칸트의 형식주의와 맥이 닿았다. 형식주의? 형식주의? 우리가 형식을 중시했다는 이 부분이랑 정확하게 맥이 맞닿았네. 우리가 정확하게 독해를 잘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 칸트라는 사람은 판단력 비판이라는 저서에서 순수한 미적 판단이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도덕적 윤리적인지와는 별개로 어떤 거? 작품의 형식적 성격에서 나온다. 뭐가? 순수한 미적 판단이란 작품의 형식적 성격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미술의 독자적 성격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그린버그 입장에서 얼마나 반갑겠어. 칸트는 내용의 영역과 형식의 영역은 다르고, 내용의 영역과 형식의 영역은 다르고, 그리고 형식은 그 자체로 독자적이고 비타협적이기 때문에 내용과 무관하게 미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가? 형식이. 칸트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그린버그는 형식을 통해 작품의 미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임을 강조하였는데, 형식을 통해서 미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 혹자들은 다른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순수 추상 미술에는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비판이 있었다, 이런 얘기지. 이에 대해 그린버그는 순수 추상 미술 작품에서 내용은 형태, 색채 등과 결합하여 작품의 형식으로 남아있으며, 순수 추상 미술 작품에서는 내용이라는 게 형태, 색채 등과 결합하여 작품의 형식으로 남아있다. 내용이 형식으로 남아있대. 주제란 문학적인 요소에 해당하니까 배제되어야지. 그치? 설명하였다. 그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 거대한 생명을 제시한 뉴먼과 로스코의 작품,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은 거대한 생명을 제시를 했대. 내용이 형식에 녹아든 작품으로 극찬하였고, 그치?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은 거대한 생명만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주의, 이건 필요 없잖아. 그치? 민속, 우리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일화, 어떤 에피소드,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거지. 내용이 필요 없으니까. 장르는 감상자에게 회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 즉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캔버스 위에 페인트를 붓거나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이 있어. 구사한 잭슨 폴록을 만해에서부터 시작된 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의 후계자로 일컬었다. 그러니까 극찬했다, 이런 얘기지. 미적 문제만으로 그린버그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각을 통해 여러 미술작품에 대해 평론을 했는데, 그는 미술평론의 대상은 미적 문제만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미술평론의 대상이 미적 문제만 다뤄야지 다른 걸 다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미술평론에 주관적인 감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감정 이런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그린버그는 이러한 관점은 당대 미술계의 지배적 서사로 인정될 만큼 학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때는 높은 평가를 받았나 보네. 왜? 독재정권 시기였으니까. 당대 미술계의 지배적 서사로 인정될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고, 미술관이나 미술 잡지에서도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이론을 옹호했다. 그린버그는 지금 형식주의 이론이야. 그럼 우리가 제일 앞으로 가서
그린버그는 모더니즘 미술의 강력한 이론, 형식주의 이론이라는 얘기야. 형식주의 이론. 그치? 그린버그적 모더니즘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는 일도 잦았다. 그러니까 자주 있었다. 그러나 그치? 모두 다 칭찬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린버그가 한 시대에는 단 하나의 올바른 양식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형식주의적 규범에 맞지 않은 미술을 폄하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거셌다. 그린버그는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졌는데 만해, 인상주의, 구성주의, 추상표현주의로 이뤄지는 단선적인 역사는 여러 가지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이렇게 하나의 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이해를 했었네. 역사의 진보를 믿고 순수 추상미술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상징주의, 미래주의 다다. 초현실주의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얘네들은. 그치? 필연적이지도 않고. 또한 그의 이론은 미술 감상에서 중요한 감정의 문제. 그치? 이 작품을 보고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이런 부분을 간과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비판점이라는 얘기야. 관람자의 반응이나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 무시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니까 칭찬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다. 이런 얘기네. 우리가 문제를 보기 전에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요약 정리한 걸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메모장에다 작성을 해가지고 조금 그렇죠.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그린버그 모더니즘 이론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근간으로 강력한 형식주의 이론을 제시를 했고 그린버그가 모더니즘 이론이죠. 1940년 60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방가르드를 옹호한 그린버그 1번 사회와 문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고 문화에 대한 위기의식이겠죠.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독재정권 때문에 그 다음에 대중이 산업사회 이 부분 때문에 대중이 문화를 오락으로 하고 자본가들은 또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오락적인 문화만 양산하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화 위기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는 혁명적인 것으로 아방가르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게 되는 거죠. 아방가르드는 미술사적 측면에서 사회나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미술적 경향을 얘기하고 미술을 위한 미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중요한 거죠. 표현이 어려우니까 미술가가 미술만의 독자적인 매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 독자적인 매체를 기법적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얘기지. 형식적. 그래서 형식주의랑 형식적을 중시했다. 그래서 형식주의랑 맞닿는 거고 회화의 매체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순수 추상미술을 강조한 그린버그 미술을 위한 미술의 궁극적인 형태는 순수 추상미술이라고 하고 순수 미술만이 문화의 질을 유지하고 문화를 진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고 회화의 독자적인 효과를 위해 회화 고유의 매체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는데 회화만이 가지는 매체 성격은 첫 번째 네모 형태, 두 번째 평면성 이렇게 됐죠. 회화 매체적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서 원근법, 명암법 이거는 무시해야 된다. 2차원적 성격만을 강조해야 되니까. 원근법, 명암법을 하면 3차원이 돼버리니까 입체적이 돼서 문학적인 요소 배제해야 된다. 회화의 매체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순수 추상미술만이 문화를 진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요소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순수 추상미술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앞으로 증명될 것이다 라고 앞으로 그치? 그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어떤 이론적인 근거나 이런 것은 되지 못했다. 그린버그의 미학이론과 칸트의 형식주의의 관련성 매우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지.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순수한 미적 판단이란 작품의 형식적 판단에서 나온다고 했고 미술의 독자적 성격을 인정을 했고 칸트는 내용의 영역과 형식의 내용은 다르다. 그러니까 형식은 그 자체로 독자적이고 비타협적이다. 그래서 내용과 무관하게 미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린버그 형식을 통해서 작품의 미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형식을 통해서 미적 측면이 드러나니까 형식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순수 추상 미술 작품은 내용은 형태, 색채 등과 결합을 해서 작품의 형식으로만 내용이 흡수돼 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결국 작품의 형식. 그러니까 작품의 형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적 요소는 배제해 버리는 거지. 내용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다음에 뉴먼과 로스코의 작품에 대해서 극찬을 했는데 이 작품은 어떤 거냐?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고 거대한 생면만을 제시했어. 2차원적이란 얘기지. 그치? 그리고 네모난 캔버스 안에서만. 사실주의 미술, 민속미술 이런 내용이 있는 것들은 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 캔버스 위에 드리핑 기법, 캔버스잖아. 그치? 그러니까 매체 이거니까 평면성을 강조했고 매체를 강조했으니까 모더니즘 후계자로 극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린버그의 미술평론은 미술평론의 대상은 미적 문제에만 한정을 해야지 주관적인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당대 미술계의 지배적 서사로 인정될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고 여러 가지 뭐 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열렸다. 그러나 형식주의적 규범에 맞지 않는 미술을 폄하한다는 비판이 있었지. 미술 감상에 중요한 감정의 문제도 간과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관람자 반응이나 심적 효과도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었네. 그린버그는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관심을 두어서 만해, 인상주의 뭐 이렇게 해서 단선적인 역사의 진보만을 믿었지만 순수 추상미술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했어. 그래서 그 결과로 상징주의나 미래주의, 다다, 초현실주의 등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니까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얘의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면 이렇게 요약하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요약하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1번 윗글을 읽은 독자가 기억 니은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기억 니은 아까 지문에서 체크하고 넘어갔어요. 기억 보니까 사회와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지지했다, 이런 부분이니까. 기업과 관련하여 그린버그가 자본가들의 문화적 영향에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였다. 그치? 자본가들의 문화적 영향, 이거에서 비판적이었잖아. 오케이, 맞고.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업과 관련해서 그린버그가 순수 추상미술을 옹호하는 관점을 마련하는데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대한 고찰이 바탕이 되었음.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 단선적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업과 관련해서 그린버그가 미술은 정치나 사회와 거리를 두고 문화를 진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할 수 있다. 오케이. 4번 니은과 관련하여 그린버그가 대상을 재현하지 않고 거대한 생명을 제시한 미술 작업에 대해서 긍정적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맞고. 그럼 답은 5번이겠죠. 니은과 관련해서 그린버그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회화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된다? 아니죠. 그치? 다음 넘어가서 2번. 왜 아닐까요? 근데 5번은 니은과 관련해서 그린버그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것.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다는 건 어떤 내용을 담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얘는 캔버스란 네모난 형식, 그리고 2차원적 평면, 이 형식만이 중요할 뿐이지 회화의 한계가 어디 있어. 이 사람은 그게 문화라고 했는데. 그래서 틀린 거고. 2번 윗글의 그린버그와 칸트가 모두 긍정할 수 있는 것은 형식주의를 강조했다는 얘기를 찾아야 되겠죠. 1번 회화에서 내용과 형식은 분리될 수 있다고 믿었지 없다가 아니고. 2번 회화의 형식을 통한 회화의 미적 측면이 드러나고 판단된다. 2번이 정답이겠지. 형식주의. 오케이. 3번 보기는 그린버그 이론에 대한 미술 평론가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보기를 윗글과 관련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평론가가 가나 다 3명이 나왔나 봐요. 가본 보면 회화의 2차원성은 평면성이라는 얘기죠. 어떤 다른 예술과 공유할 수 없는 회화 예술의 유일한 조건으로, 이건 마치 그린버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네. 모더니즘 회화는 2차원성 그 자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회화 양식보다 예술적입니다. 이거는 거의 그린버그급이다. 나번 어떤 작품이 예술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작품의 내재적 성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재적 성질이 아니래. 예술 작품을 둘러싼 어떤 거? 관행, 관습, 과거로 물려받은 전통과 비평가들의 평론 등이 얽혀서 이루어진 예술계에서 그 작품이 예술이라는 이름을 불리면서 그것이 예술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작품 자체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작품 외부에 있는 외적인 요소들이네. 그치? 외부 그리고 이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고. 다번 예술은 행동이고 행동. 예술가는 행동가이며 캔버스는 행동가가 행동할 수 있는 장입니다.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평면성을 추구하고 남은 결과물이 아니고 캔버스와 예술가가 만나서 삶을 이루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술은 삶을 이루는 사건들 중 하나로서 끊임없이 삶과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까지 미치네. 그렇지? 1번 지금 가는 그린버그라고 확신할 수 있고 나와 다는 전혀 그린버그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골라라. 가에서 회화의 2차원성이 회화 예술의 유일한 조건이며 모더니즘 회화가 그 어떤 회화 양식보다 예술적이라고 한 것은 2차원 캔버스를 통해 3차원 입체를 구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그린버그 입장과 상통하는 것이겠군. 맞죠? 얘는
2번 나에서 어떤 예술작품이 예술로서 인정되는 것이 내재적 성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순수 추상미술을 미술을 위한 미술로 가치 있게 평가한 그린버그의 생각과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맞죠? 3번 나에서 예술계에서 그 작품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그것은 예술로서 인정된 것이라고 한 것은 당대의 지배적 서사로 인정되던 그린버그의 관점이 어떤 예술작품을 예술로 규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을 가능하게. 오케이, 이 부분도 그렇게 볼 수 있겠네. 4번 다에서 예술은 행동이고 예술가는 행동가라고 한 것은 예술가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선발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린버그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답은 4번. 지금 4번 그림이 나왔는데 가그림은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나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뭔 그림인지 도대체 보여지질 않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조금 애를 먹었네요. 여전히 애는 먹고 있고. 윗그릇 그린버그 관점에서 보면 보기의 가와나를 설명한 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지금 가는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이라는 작품이다. 1866년 살롱전에 출품된 이 작품은 1866년에 출품이 됐네요. 감정을 배제한 제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해서 기존의 미술 규칙을 깨트렸다는 이유로 어떻게 됐겠어요? 1866년이니까 혹평을 받았겠죠 뭐. 그치? 혹평을 받았다. 혹평. 그런데 나는 1848년이야. 그린버그가 주된 활동을 하던 시기. 그린버그는 굉장히 칭송을 많이 받고 전시회 뭐 기타 등등 많이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좋은 평가를 받았겠지. 넘버원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회화 표면에 드러나는 평면성을 통해서 화면을 마치 거대한 벽화처럼 변형시킨 아름다운 작품은 호평을 받았다.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혹평을 받을 수도 있고 호평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1번 적절하지 않은 것. 가는 원급법을 적용하지 않고 입체감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미술 교양을 깨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맞는 얘기지. 그래서 혹평을 받은 거지. 나는 복잡하고 난해하게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내용이 없는 미술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하고 난해하게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복잡하고 난해하게 형상을 표현했어? 근데 내용이 없는 미술의 특징? 답은 2번이겠죠. 2번. 왜? 우리가 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플록의 1948년 넘버원이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회화 표면에 드러나는 평면성을 통해 화면을 마치 거대한 벽화처럼 변형시킨 아름다운 작품. 복잡하고 난해하게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벽화인데 평면적인데 내용이 없는 미술의 특징. 아름답다면서 거대한 벽화처럼 했다면서.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미술의 특징 이런 부분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3, 4, 5번도 읽어봅시다. 가가 등장한 이후에 나가 등장하게 된 것은 미술사 역사적 발전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아까 그린버그가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가와 나는 모두 작품의 감정이나 서사, 이념 등이 강조되어 있지 않으므로 작품의 형식에 집중했대. 그럼 이미 맞은 지문으로 판단이 되네. 미적 측면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는 모두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함으로써 캔버스의 면이라는 2차원적 회화의 독자적 매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룬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맞고. 그러니까 답이 4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복잡하고 난해하게 형상을 이 부분이 아니고 그냥 벽화처럼 표현한 거니까 4번에 2번이라고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내용을 그냥 단순히 문제 읽고 그냥 풀고 틀렸네 맞았네 하고 넘기지 말고 한번 이 부분을 내가 요약해 보겠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용이 머릿속에 훨씬 더 선명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여기까지입니다.